%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은 13% 이상 인상됐습니다.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의 소유주인 김정주 NXC 회장이 조세 포탈 혐의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단독주택에 이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법을 시행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두 번째 주. 정부가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가 조금 넘게 올랐고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9%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건가요? 네,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지난해 6.02%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3.4%포인트 더 뛴 겁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는 말이 있는데요.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3.87% 오르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영동대로 지하개발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강남구는 공시지가가 23.13%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일가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나타났는데요.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제곱미터당 가격이 1억 8,3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공시지가는 보유세랑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 또 건강보험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부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례로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소유자는 지난해 8,100만 원 수준이던 보유세를 1억 2천만 원가량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의 일반 토지의 99.6%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나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공시지가가 8% 오른 용산구 이태원동 한 상업용 부토지는 보유세와 건보료 인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석현입니다. 신한생명 대표이사에 관료 출신인 성대교 보험개발원장이 전격 내정이 됐습니다. 앞서 내정됐었던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대표가 고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예, 성대교 보험개발원 원장이 선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생명 사장으로 내정됐던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대표 대신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이 신임 신한생명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신한금융 측에 따르면 정 대표 본인이 신한생명 사장 후보 추천에 고사 의견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성 후보는 신한생명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 노조 반발 때문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정 대표 스스로 자리를 고사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새로운 인물을 영입했다는 게 외부 인사를 내정했다는 게 회사 안팎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신한생명 내부의 반발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신한생명 노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우려하면서 정 대표 내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관료 출신 인사가 보험회사 CEO로 선임된 게 이례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업권을 담당하던 관료가 보험회사 CEO로 내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새로 내정된 성 후보는 1967년생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만 22년을 넘게 수행해왔는데요.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작업을 주도해 방카슈랑스의 단계적 도입과 제3보호법 분야 신설 등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성 후보는 내정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음 달에 예정된 주주총회 이후 입장을 말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국내 1위 게임 업체인 넥슨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소유주인 김정주 NXC 대표는 오늘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취재장 연결해서 좀 하나하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일단 실적 얘기부터 해보죠. 내용이 좋았다고요? 네, 넥슨의 지난해 매출은 1년 전보다 8% 늘어난 2조 5,300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9,800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쟁사 NC의 작년 매출이 2% 줄어든 1조 7,100억 원에 머무는 것과 대조됩니다. 다만 4분기에는 넥슨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7% 감소하는 등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김쟁주 NSC 대표는 왜 고발을 당한 겁니까? 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정주 대표를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가 넥슨 주식을 매각해 수조 원대의 양도 차익을 얻었지만 편법을 써서 이에 대한 법인세 1조 5천억 원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진경준 뇌물사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거나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넥슨이 지금 매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현재 네.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고 그러나요? 네, 예비 입찰일이 오는 21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2위 게임 업체 넷마블과 MBK 파트너스, 중국 텐센트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식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카카오도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게임 회사 EA 등도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수가는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말 넥슨의 새 주인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에 대한 둔화 진단을 넉 달째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예, KDI가 경기 둔화 진단을 또 내놨다고요? 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두고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둔화가 언급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째입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액은 한 달 전보다 3% 증가하는 데 그쳐 연평균 증가율인 4.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투자 부진도 여전한데요. 지난해 12월 설비 투자는 기계류 부진 심화로 낙폭이 확대됐고 주거 건축 감소세로 건설 수주가 7% 줄었습니다. KDI가 지난달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던 수출 역시 23.3%나 줄어든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류 부진과 세계 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KDI가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정부 예상보다 낮은 평균 2.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제조업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인 제조업 공급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이 지수는 105로 1년 전보다 0.1%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이 지수가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반도체 설비 투자가 1년 전까지 대규모로 이루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업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오는 6월부터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 가산 이자율이 연 3%포인트 안으로 제한이 됩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취약차주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김한진 기자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붙는 연체이자.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연체율은 7%로 2017년 말보다 1.2%포인트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6월 말부터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 즉 연체이자율에서 약정이자율을 뺀 금리를 최대 3%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의 연체이자는 약정이자율보다 3%포인트 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4월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 등이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포인트로 결정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대부대출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27%로 1년 만에 7.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한진그룹이 KCGI의 주주 제안을 향후 이사회 상정의 절차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진이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의 주주 제안에 회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는 지난달 31일부터 한진 측의 감사 선임 등의 주주 제안을 하고 이달 11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후보자로 확정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제안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계열사로 두는 조선통합법인에 대한 유상증자와 현물 출자 등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 계약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집중 분석 내용은 오늘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이제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이제 샘플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일부를 뽑아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땅값에 대한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9% 조금 넘게, 서울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올라서 13% 조금 넘게 각각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따라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가 여러 차례 좀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올라가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부동산경제협회 한문도 회장 제 왼쪽에 모셨고요.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저희 오른쪽으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하나부터 일단 두 분 말씀 먼저 듣고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일단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9%, 서울은 13%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이 각각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간단히 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가격이 이제 고가 토지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이번에 표현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토지는 뭐 예전처럼 이제 점진적으로 가겠다는 걸 표명했고, 고가 토지에 대한 어떤 현실화율이 경실련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 비율이 이제 지역마다 또 국제적으로 상품마다 너무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이 지가에 대한 예측을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부의 어떤 의지대로 어떤 반영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지금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과도하지는 않다. 그리고 또 비율이 또 0.4%인 고가 토지에 대해서만 뭐 20, 30% 올렸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 뭐 조세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 없이 뭐 잘 넘어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형평성 문제에서 뭐 공동주택하고 그렇죠. 일반 단독주택하고 어떤 갭이 좀 발생을 해서 이 그렇죠. 부분은 뭐 차차 시간을 두고 좀 해결해 나갈 게 정부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수치 나온 거에 대해서? 글쎄요, 뭐 저도 뭐 크게 예상 외의 그런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단독주택의 인상 폭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뭐 어떤 비슷한 기조인 그렇더라고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다만 이제 이 토지의 경우에 그 뭐 전체 토지의 0.4%에 불과하다, 고가 토지가 뭐 그런 식의 논의 자체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0.4%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3,000여 필지에 대한 전체 필지에 있어서 0.4%면은 글쎄요, 한 15만 필지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적지가 않죠. 그게 뭐 무작정 뭐 고가 토지만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또 뭐 실제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좀 글쎄요, 뭐 저항도 사실은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논란거리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좀 두 분한테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 좀 그 세부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경실련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그 자료를 이제 좀 받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좀 서울 중구의 퍼시픽 타워 같은 데는 공시 가격,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시세 반영률이 18%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그러니까 땅값의 시세 반영률은 12%밖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빌딩 같은 경우 매각이 됐는데 매각 금액은 4,400억이나 되는 건물이었거든요. 이게 오늘 정부가 발표한 시세 반영률이 64%가 좀 넘는데 이런 것과 비교하면은 이게 작년 기준이고요. 이 갭 차이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싶어서요. 뭐 그 일부 건물을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뭐 예전부터 이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들은 빌딩을 뭐 거래하시거나 전문가들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어떤 형평성 문제를 두 번째 치고 일단 거래량이 많지가 않고 거래가 많지 않다. 또 물건마다 이제 또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과 물론 룰은 있습니다. 지침은 있는데 그런 것이 가세하고 또 뭐 우리가 방송상에서 적절한지 모르지만 어떤 유기적인 어떤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업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반영되다 보니까 실제 다른 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빌딩들이 조금 예외적으로 좀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었죠. 그래서 사각지대다. 국세청에서 주로 관장을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 부분까지도 국세청과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그동안 어떤 대기업들이죠 주로 그분들이 상대적인 특혜였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굳이 이걸 딱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딱 짚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뭐 반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글쎄요. 공론을 좀 자아내게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 거는 제가 볼 땐 보기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하고 그냥 좀 표면화시키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자료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이제 정부에서 나온 자료는 아니고 경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정부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좀 잠시 후에 제가 좀 무대에 나가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다시 좀 평가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좀 여기 지금 우리 한 회장님께서는 이제 뭐 거래가 워낙에 적다, 좀 워낙에 또 사례들이 많다, 뭐 등등등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대형 건물만 이렇게 현 시세의 반영률이 낮은 거는 아니잖아요. 글쎄요. 이제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공시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금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에 대한 현실화 유리냐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경우에는 뭐 시세라는 어떤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개념과 비교를 해서 현실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추정 시세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정부 자료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추정 시세라는 게 어떻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산정된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실거래 사례니까 이제 실거래 사례만 찝어서 그것도 극단적인 실거래 사례만 찝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높게 거래된 사례에 비교해서는 현실화율이 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 사례가 한전부지 같은 경우가 될 겁니다. 삼성동이요? 현대그룹이 인수한, 그렇죠.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거요? 그때 이제 거래된 금액이 아마 10조 정도 됐죠. 넘었죠. 넘었죠. 근데 그 당시에 공시 가격이 아마 3조 안 됐던가 아마 그랬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 5조로 올렸던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장에서의 적절한 가격이 얼마냐에 대해서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목적 자체가 틀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장래에 있어서의 그 기대 수입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공시 가격을 내는 데의 원칙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용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택지 개발한다 그러면 원주민에게 토지 수용을 하거나 매입을 할 때 앞으로 신도시가 돼서 비싸질 땅값을 고려를 해서 보상한다 그러면은 이 사업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비용의 측면도 있어서 이제 공시지가가 갖는 어떤
보수적인 성격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현실화율이 적당한가, 뭘 기준으로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얘기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면 회장님, 네.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 뭐 뉴욕의 맨하탄이라든가 뭐 일본의 도쿄라든가 이런 뭐 그 서울 같은 대도시도 다 이렇게 대형 건물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예. 대형 건물들은 상당히 비싼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네, 네. 거기서도 이렇게 시세와 실제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습니까? 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다른 나라, 특히 일본하고 저 대한민국이 좀 그쪽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도상에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것이죠.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이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 기준에 대한 시세를 어떤 룰을 정해놨습니다. 정해놓으면 뭐 통상적인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라든지 또 아니면 적정 가격 그리고 경제 변동률을 감안해서 뭐 가감하고 이런 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뭐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뭐 덴마크나 유럽 일부 지역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각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비정형, 정형, 뭐 도로의 접근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시켰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IT 강국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정부가 만약에 이런 추세로 뭐 의지를 갖고 간다라면 우리 세율을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화는 맞춰가는 그렇죠.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첫 부분에서는 이 오늘 나온 그 반영률을 가지고 실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 좀 몇 가지 저희가 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실제로 이제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한 얘기를 세무사님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있는 사례들입니다. 고가 토지는 평당,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 보통 기준으로 하면 이제 6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가 토지 사례는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곳이 사례를 올라와 있고요. 일반 토지, 전체 토지의 99.4%입니다. 6%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일반 토지는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한 토지, 여기 뭐 집이 있겠죠. 사례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고가 토지인 강남구 삼성동 같은 경우는 시세가 제곱미터당 8,700만 원, 그러니까 한 평당 대략 한 2억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6,09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해 전보다 32%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 일반 토지를 한번 보시죠.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이번에 오른 게 5.1% 올랐습니다. 고가 토지에 비해서 일반 토지의 이 상승분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걸 실제 이제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번에 정부가 얘기한 대로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을 집중했다라는 거를 이 수치를 통해서 비교해 보시면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약간 흥미거리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 두 군데를 제가 또 좀 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부에서 제일 비싼 땅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명동에 있죠. 어느 화장품 건물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한 평으로 따지면 거의 얼마입니까? 5억 원이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공시지가가 100% 2배가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반면에 정부에서 제일 싼 땅은 전남 진도에 있는 한 곳인데 산입니다. 임야인데 제곱미터당 210원. 한 평당 600억 원이 조금 넘는 정도 금액인데요. 0.2% 올랐으니까 사실 거의 뭐 제자리 걸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5대 광역특별시에만 해당 시에서 가장 비싼 땅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서울은 보신 대로 명동이고요. 부산은 부전동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곱미터당 4천만 원 정도였고요. 대구는 동성로 2가에 있는 땅이 제곱미터당 3,500만 원으로 제일 비싸고 대략 대구에 있는 동성로 2가 땅은 평당 1억 정도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인천은 부평동, 대전은 은행동이 가장 비싼 땅이었는데 보시면은 서울과 부산이 서울과 부산 차이도 크고요. 대구 이런 그 지역과 서울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는 세금, 보유세는 또 얼마나 달라질까? 이거는 저희가 정현태 세무사님을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현태입니다. 삼성동 아까 저희가 표를 잠깐 보여주시죠. 삼성동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동 같은 경우 이번에 이렇게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네, 이게 지금 이게 제곱미터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 건데요. 요거를 한 100평 정도, 한 330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억짜리가 한 20억 정도로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거고, 이전에 한 1,500만 원 정도 내던 세금이 한 2,500만 원 정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상승되고요. 이게 거의 세율이 2%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시지가가 시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일반 토지도 한번 좀 사례를 보자. 아까 저희가 광진구 중곡동 한 곳을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번에 공시지가가 5% 올랐더라고요. 여기는 세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네. 이게 이제 기준으로 치면 한 100평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여전히 330제곱미터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1.69억 정도 되는 게 한 1.78억 정도로 한 900여만 원 상승한 걸로 되거든요. 요랬을 경우에는 이제 재산세를 부담해야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 5억이 안 되니까 부동산이. 그러면 세금적으로 보면 재산세가 한 4만 5천 원 정도 오른, 예전에 64만 원 냈으면은 60만 원 정도를 냈던 세금을 한 64만 5천 원 정도 내는 그런 정도 세금 효과가 있겠습니다. 대략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5% 올랐더니 대략 세금을 한 5만 원 가까이, 5만 원 조금 안 되게 오른다 이 말씀이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일반인들은 거의 못 느끼겠지만은 0.4% 정도의 이제 고가 토지들을 가지고 있는, 글쎄요. 또 토지 위에 뭐 부속 상가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 말씀 하셔서 그런데 미미하니까요. 그 노후 보장, 노후 소득으로 인해서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상가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공시지가가 오르면 당연히 세금 부담이 좀 커지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공시지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액은 이제 뭐 그것도 같이 오르겠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공시가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제 삼성동이나 이런 강남 지역에서처럼 한 30% 이상 이렇게 공시지가 변동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이제 상가라든지 뭐 오피스텔 이런 쪽에 가지고 계신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번에 이제 주택 공시 가격 발표 났을 때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한 35%는 지금 한 32% 수준 이렇게 올랐으니까 상당히 이제 가진 자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거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 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상당히 어떤 세부담은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현태 세무사와 세금이 얼마나 늘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장에 미칠 영향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률 발표하면서 제일 신경 쓴 게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히 일반 서민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세무사님 얘기 잠깐 또 들어보긴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본적인 세부담 여부는 좀 어떻게 느끼세요? 글쎄요. 저는 일반 토지와 또 고가 토지라는 걸 나눈 게 조금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좀 생각을 하고, 딱 쪼개서 하는 것처럼. 굳이 뭐 고가 토지라 그래서 인상률을 더 높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게, 결국 그렇게 고가 토지에 해당되는 그런 토지가 이용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상가라든가 경제적인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게 소유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사회 전체에 있어서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세입자들한테 그게 전가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비용에 대한 부분들, 또 뭐 그것이 나타난
결국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상권에 미친 그렇죠. 여러 가지 영향들 지금까지 어떤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뭐 도시 내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 꼭 뭐 돈 많고 비싼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긴다라는 게 꼭 바람직한 결과만을 낳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정부도 뭐 그런 후폭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 올린 거는 아닐 텐데요. 지금 마침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세입자들 문제, 임차인들에 대한 영향 부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결국은 이 오른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부담이 세입자들한테 전가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일단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뭐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시장의 균형에 어떤 네. 문제가 생긴 걸 미리 방지하려고 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 상가 분쟁위원회 예. 또 4월부터 개시한다 그러고 또 저 환산 보증금도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환산 보증금도 9억으로 이제 입법 예고했잖아요. 예. 6억에서 9억으로. 그래서 정부의 그 의지는 겁니다. 95%에 해당하는 전국 상가에 95%에 해당하는 상가들은 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입법 예고돼 있고 개정이 되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자기들이 방지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5%는 물론 해당이 되지만 말씀하신 5% 부분 이제 5%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5%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뭐 명동이라든지 홍대 앞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은 지역의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지금 말씀 주신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예. 결국은 세금 인상인데 그것이 이제 상가 입주자분들한테 전가가 되겠죠. 물론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환산 보증금 안에 들지를 못하면 뭐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부 지역들 그 부분들에서는 좀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죠. 전 국민을 볼 때 95%는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던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땐 그 5%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사회적 균형 문제를 좀 포용하면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약간 방치하는 듯한 표현이거든요. 95%는 보호된다. 그러니까 너네는 어차피 핫플레이스고 사람들이 오는 데고 거기는 또 돈을 많이 버는 데니 그거는 좀 뭐 할 수 사회적 약자로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본다는 이런 거겠죠. 수익이 임대료를 상쇄하고 수익이 발생을 하니 유지가 되는 시장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냉정히 들어보면 거기 장사가 되는 입주자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은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까지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뭐 환산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법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보호한다라는 건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 상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변동성이 심한 그런 대상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재산세로 주게 되면 그게 뭐 임대료로 전가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임대인의 입장에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굳이 뭐 상가를 내가 뭐 공실이 특히나 생기고 상권이 쇠퇴해 나가면 굳이 상가를 유지할 필요가 또 없거든요. 이제 그러면 또 상가를 예를 들어서 뭐 기숙사나 고시원이나 혹은 원룸 주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왜곡이 된다라는 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재산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는 게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통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그 효과가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의 부담과 비용의 증가로 연결이 돼서 결국은 상권의 쇠락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그게 뭐 요번에 시작이니까 사실은 또 뭐 공시 가격이 100% 오르고 뭐 이런 지역들은 재산세 상승에 대한 부담이 50%로 한정이 돼 있어서 그렇긴 하죠. 한동안 좀 그 재산세 상승에 대한 부분이 그 지역 상권에 영향을 상당 기간 또 미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라는 좀 측면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돼서요. 한 질문을 가지고 두 분 생각을 좀 듣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뭐 매매가, 전세가가 13조 그러니까 석 달 넘게 지금 이제 넉 달째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하락세는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뭐 공시가격,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다 4월 달에 나오죠. 예,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도 좀 현실화하겠다 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더욱더 압박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뭐 하방 압력 요인인 거는 뭐 이론이나 뭐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다만 정부가 목표하는 의지를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2012년 전에 집값으로 돌아가겠다는 어떤 표현을 그 정책수석이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했다니 서울에 좀 한정된 얘기인데 네. 사실 뭐 3, 4년 사이에 지금 한 100% 이상 오른 곳들이 좀 있습니다. 뭐 부동산의 아이콘들이 많이 올랐죠. 뭐 8억짜리가 3, 4년 사이에 16억이 됐으니 예. 좀 과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부의 의지대로 편안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좀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굳이 막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갔으면 더 시장에 좀 충격이 덜할 텐데. 조용히 간다는 건 무슨 의미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상률을 뭐, 좀 낮춘다, 더 이렇게 그런 표현은 아니죠. 천천히 가되 뭐 그 국민들한테 좀 소통의 방식으로 이해를 구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고가 주택의 어떤 타겟을 두고 뭐 약간 그런 어떤 이면의 어떤 뭐 정치적 요소가 느낌이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좀 모양이 좀 안 좋고 겉으로는 형평성을 얘기하지만 그런 이면의 모습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계속 다가오니까 더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착륙을 위해서라면 그런 표현들을 좀 정부에서 좀 자제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좀 더 압박으로 보인다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뭐 거시적인 여건도 안 좋고 그리고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그 비용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그 가격 하락에 대한 효과라는 게 결국은 경기를 또 악화시키는 부분이죠.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거래가 위축이 그렇죠. 되면 결국 하나 거래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소비를 하는 그런 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돼서 전반적인 그런 경기 위축과의 시발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준지 공시가 얘기를 가지고 좀 두 분과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청이 올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를 연결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 좀 들어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용하실 팁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의 김석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의 김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게 작년에 시작한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 소개 좀 해주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예,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얼마가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그 전체 경비 40만 원 중에요.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2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내가 여행을 가서 40만 원, 그거의 2배인 40만 원을 쓸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현찰로 20만 원을 주는 건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40만 원을 모아가지고요. 국내 여행 전용 온라인 몰에서 40만 원을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저희가 적립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현찰로 주면은 그게 휴가비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현금이죠. 예. 근데 이게 작년에는 첫 해였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좀 홍보도 조금 덜 됐을 거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못했다고 그러던데 올해는 작년보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그 모집 인원을 늘린다고 그러대요. 예. 작년에도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2만 명 모집을 목표로 했는데 그때 10만 명 이상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럼 잘 몰랐네요. 예, 올해 저희가 이제 그 4배로 늘려서 8만 명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8만 명 분에 대한 거는 올해 연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예산도 확정이 된 거고. 예산 확정됐고 이거를 내년 2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 내년 2월까지요? 예. 아직은 이제 시간이 넉넉한 거네요. 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본인이 20만 원, 그다음에 해당 기업이 10만 원, 정부 10만 원 이렇게 해서 4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언뜻 생각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전에는 휴가비를 따로 안 주던 기업이 이제는 휴가비 1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게 하려면 기업들을 잘 이렇게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좀 쉽게 이 부분을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안 그래도 참여 기업한테는 혜택을 현재 여러 가지 주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는 기업한테 참여 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정부 인증 사업, 예를 들어서 가족 친화 기업이나 여가 친화 인증을 받을 때 가점을 또한 부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참여한 기업 중에 우수한 기업들은 저희가 언론 홍보나 정부 포상 그리고 현판 같은 걸 수여를 해서 저희가 혜택을 좀 줄 예정이고요. 예. 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세제 혜택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근로자 내 회사의 근로자 100명이 이 사업을 이용해서 휴가를 가면 이제 1,000만 원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때 1,000만 원의 비용 이상의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자격도 궁금하고요. 현재 신청은 저희 그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그 온라인 사이트가 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유명한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 검색을 하시면 바로 그 사이트가 검색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의 근로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아주 한두 명짜리 이렇게 작은 뭐 식당이나 이런 뭐 작은 이런 영세 업소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선 저희가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에요.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포함해가지고요. 중소기업 근로자만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 직원들은 해당이 아직은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일단 시작은 작년에 했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근로자분들이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올해는 또 대폭 늘리고요. 그럼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사업의 취지라고 그럴까요? 뭐 기대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그게는 저희가 이 실질적으로 휴가 문화 자체가 여러 가지 뭐 제약 요건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이런 자유로운 어떤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그런 문화를 좀 조성하고요. 또한 두 번째가 이런 휴가를 감으로써 국내 여행, 해외로 가는 부분들을 좀 줄여서 국내 여행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한국관광공사 김석 팀장과 휴가 지원제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요즘에 뭐 3한 3일하면서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어렵고 뭐 괜히 지내기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 아주 신조어가 될 정도로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울시에서요. 미세먼지법이라는 거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좀 들어보고요. 이런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실효성 얘기 또 살펴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또 어떤 뭐 수혜라든가 어떤 참여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지 좀 내용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대기정책과 권민 과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미세먼지법이라는 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미세먼지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진 겁니까? 예. 지금 기존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게 있어서 일반적인 관리법은 있는데요. 뭐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 관심도가 더 높아지면서 보다 더 깨끗한 공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어떻게 배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1월 달에도 고농도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그렇죠. 이때 행하는 비상저감 조치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잠시 후 설명드릴 차량 운행 제한이라든가 공사장이나 대기배출 사업장들에 대한 조업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했고요. 6개월이 지나서 올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법은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이게 국회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국에 걸쳐서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될 예정이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역시 조례까지도 똑같이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가 그만큼 좀 많은 시민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더욱더 좀 신경을 쓰시는 거로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아마 다른 곳들도 곧 조만간 조례를 다 만들 것으로 글쎄. 보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그 차량 운행 제한을 예로 드시면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도 가장 높은 내용일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5등급 분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더군요. 이게 근데 5등급 차량이 어떤 건지도 좀 그렇고 그러면 5등급 차량에 해당이 되면은 뭐 어떤 이제 제한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게 사실 차량 부분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이 많은 차들을 운행을 좀 불편함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차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하는 정도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1에서 5등급까지 차량을 분류를 했습니다. 이미요? 5등급이 가장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될 때 그날에 한해서 운행 제한이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5등급에 포함되는 차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행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만 우선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그 감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 번호판을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이 5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245만 대가 되는데요. 이 중에 2월 15일부터 우선 단속되는 차량들은 40만 대가 되겠습니다. 그 40만 대라는 거는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 상대적으로 큰 차들 위주로 먼저 단속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전체 245만 대는 6월 1일부터 만일 그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운행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쨌든 트럭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들까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내 차가 그렇습니다. 이 5등급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1에서 5등까지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각각 차를 갖고 계신 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요? 그래서 지금 콜센터도 만들었고요. 1833-7435번으로 돌리시면 안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구축이 됐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 이렇게 하시면 관련 홈페이지가 나와서 거기에 본인 갖고 계신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5등급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서울이나 인천, 경기 같은 곳에서는 5등급 해당되는 차주 분께는 안내문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차량이나 2.5톤 이하 차들은 5월 말까지는 유예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차들이 조기 폐차를 하든가 아니면은 오염물질 배출하지 않도록 저감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요 관련된 저공해 사업 지원이나 조기 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신 분들께서는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으셔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통보를 받아서 내 차가 5등급 차량인지를 알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직접 알아봐서 내 차가 5등급 차량인지를 확인하는 게 일단은 급선무가 되고 그러면 1등급에서 4등급은 운행 제한과는 일단은 별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체감도가 좀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 기존에도 법이 되기 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비상저감 조치 시에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주차장 이렇게 위주로 저감을 위해서 가동을 줄이거나 뭐 차량 운행을 자제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법이 되면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그 건강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농도가 매우 높을 때 어린이나 학생들이 통학을 해서 다니는 부분이 건강에 위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상조치가 발령이 되고 그 중에서도 더 위해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서울시장,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이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휴업이나 휴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공사장들, 이전에는 공공공사장들만 조업을 줄였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민간 모든 공사장에서도 저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터팍이나 기초공사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들은 그 특히 출근 시간에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이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서울시 대기정책과 권민과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